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5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15강은 제3장 정책 집행 중에서 제2절 정책 집행의 문제점과 정책 집행 수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프레스만, 윌다브스키라고 하는 두 학자가 연구한 기념비적인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연구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1984년에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정책 집행에 관한 기념비적인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정책 집행상의 주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지적한 정책 집행상의 주요 문제점은 복수의 참여자와 복수의 관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구했던 사업에는 무려 15명의 참여자와 70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30개의 의사결정점이 존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30번이나 해야 되는데요. 이 30번 하는 의사결정에는 무려 동의만 70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0개의 동의를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15명의 참여자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각 한 개의 관점을 갖는다면 무려 15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이렇게 많은 참여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미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업은 복수의 참여자가, 아주 많은 참여자가 개입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관점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먼저 만약 모든 참여자들이 정책의 결과와 달성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럴 때도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뭘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달성 수단, 뭘 선택을 하자, 뭘 가지고 어떻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일치하는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면 정책 목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책 목표가 모호하면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정책 목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낳기 쉽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가능하면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 목표에 대한 다른 해석은 당연히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석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관점은 다른 생각을 낳게 되고 서로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의견 불일치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집단들, 조직들은 각각 정책 목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정책 집행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이렇게 집행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정책의 실체는 집행 후에 가서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형성된 뒤에 집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또 적응도 해야 되지만 이 많은 참여자들로 인해서 정책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번 집행 단계에서도 정책 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결국은 정책이 변경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실체는 집행 후가 아니면 결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행이 된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집행했던, 즉 우리가 결정했던 정책은 바로 이거였구나. 최종 단계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할 것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만약 집행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책 집행의 결과라는 것은 해석, 영향력, 행동들의 집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집행의 결과라는 것이 사람들의 해석과 분리돼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서 사람들이란 참여자들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겠죠.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그게 바로 정책 집행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집행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일부 참여자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집행 결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결국 그러한 행동들은 집행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 결과라는 것은 참여자들하고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들의 해석과 참여자들의 영향력, 참여자들의 행동들이 집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여자들하고 별개로 뭔가 다른 것이 이루어져서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정책 집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집행의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들의 협조, 다른 집단의 협조, 다른 조직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른 공무원이란 꼭 상급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하급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집행할 때 다른 공무원이나 또 다른 부처, 다른 조직의 협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은 다른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고 부서 간의 갈등, 부처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가 도와주지 않거나 또 다른 부처가 협조하지 않아서 집행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 간의 갈등은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있는 부처 간의 갈등은 건설 담당 부처와 환경 담당 부처의 갈등입니다. 건설은 아무래도 환경 보호에 소홀하기 쉽고 환경 보호는 가급적이면 건설 안 하는 쪽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처의 갈등은 정부의 대표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이나 환경에 관한 어떤 사업은 반드시 반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요. 부처 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부처 내에서 타 부서와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관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장관이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실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을 한탄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처 내에 있는 국과 국의 거리가 나라와
나라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즉 A국과 B국이 정책을 하면서 각각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권위에 의존하는 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1절을 설명할 때 공무원 사회는 문화는 권위주의적일지 모르지만 상하 관계는 생각보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은 문화는 매우 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상하 관계는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입니다. 기업은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윗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재벌 기업에서 아주 활약을 하던 유능한 인재였는데 직장의 상사와 트러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승진 때마다 직장 상사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줬고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것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상급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쉽게 승진을 막거나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의 눈밖에 나서 한직으로 발령을 받거나 별로 인기 없는 직위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거나 위상급자, 차상급자가 바뀌면 또 한직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회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 정권에서 한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정당으로 정권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어도 민주당에서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즉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바뀌고 또 장관이 바뀌면 한직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직에 있는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직에 있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배치시키면 고맙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임명자에게 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끼리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국장 밑에 있는 과장이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두 국장이 합의했던 정책 내용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큼 공무원 사회는 생각보다 평등한 그러한 상대적으로 물론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관계가 이 정도라면 하물며 동급의 다른 공무원 또 다른 집단 다른 조직 즉 다른 부서와 다른 부처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결코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마음먹으면 무슨 일을 되게 하기는 어렵지만 안 되게는 확실히 할 수 있다. 따라서 권위에 의존하는 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어떤 국립대학교 총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밑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6급, 5급, 4급, 3급. 그런데 자기가 9급 공무원한테도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이 안 된다고 버티면 자기도 꼼짝 못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권위에 의존하는 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기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정치적인 기술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경청하고 또 개방적이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원칙을 잘 세우고 원칙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이제 정치적인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기술에서는 원칙을 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중요한 정치적인 기술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쉽게 원칙을 가지고 상대를 타협의 장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인 기술은 불확실성, 애매함, 모순,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순의 관리자다. 그만큼 조직에는 모순이 많다는 것이죠. 집행 과정에서는 모순뿐만이 아니고 갈등, 애매함, 불확실성 등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유진 바다크라고 하는 학자는 집행 과정을 게임 이론을 이용하면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행 과정은 일종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게임일까요? 자, 게임은 상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집행에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갈등합니다. 때로는 협상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고, 이럴 경우 상대에 따라서 나도 전략을 세워야 되고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집행 과정은 밀고 당기는, 상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이 아닌 것은 상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가 뭘 하더라도 이걸 하겠다. 나는 A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뭘 하건 나의 행동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게임이 아닌데 정책 집행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란 뭘까요? 상대가 갑으로 나오면 나는 A를 할 것이고 상대가 을로 나오면 나는 B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A고 을에 대해서는 B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게임입니다. 집행은 뭔가 딱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책 집행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관리적인 측면이란 조직, 인사, 예산, 정보 등이 필요한 측면을 말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행정학을 관리와 정책 두 가지 축으로 보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행정학은 정책이란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기 행정학이 발전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 정책이란 밖에서 결정돼서 행정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 현상 내에 정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정책학이 등장합니다. 즉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이제 정책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듯이 행정학이 있으면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정책이 있고 관리가 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 현상은 하나인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정책 과정이 있고 관리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면
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단서도 바로 정책 집행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상당 부분은 조직, 인사, 예산, 정보 등으로 관리적 측면입니다. 이것들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3장, 4장은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정책 집행의 어떤 측면일까요? 정책 집행의 관리적 측면이 아니고 정책 집행의 정책적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의 참여자가 있고 복수의 관점이 있다.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리적 측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에서는 당연히 정책 집행의 관리적인 측면도 관련이 되지만 그것은 5장, 6장, 7장, 8장에 넘기고 관리적 측면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의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장에서 배우는 정책 집행은 사실 정책 집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관리에서 즉 5장, 6장, 7장, 8장에서 관리를 설명할 때 당연히 관련되는 것이죠. 반대로 5장, 6장, 7장, 8장에서 배우는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거의 상당 부분은 정책 집행인데 5장, 6장, 7장, 8장에서 배우는 정책 집행의 관리적인 측면이 정책 집행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배우는 정책 집행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집행하면 정책학에도 있고 관리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것이고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강조되고 무엇이 더 연구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학은 정책 집행에서 관리적인 측면은 잘 보지 않고 관리적 측면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집행 수단, 흔히 정책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정책 집행 수단을 정책 결정과 혼동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정책 집행 수단입니다. 즉 어떤 정책을 위해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수단, 즉 보조금이라고 하는 도구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것을 정책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보조금은 왜 사용될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 하면 정책 결정은 인공지능 육성 사업인 것이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떤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육성할까 고민한 끝에 보조금을 지불하자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학생들은 인공지능 육성 사업, 즉 인공지능을 육성한다라고 하자고 하는 정책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망각한 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 결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책 집행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단의 선택은 집행에 관련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사바티어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집행하고 정책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의 선택마저도 알고 보면 정책 결정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집행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부단히 정책은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혼란을 감수하고 저는 매우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운 표현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즉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니고 정책 집행 수단이지만 또 보조금을 지불할 것인지 세금으로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러한 수단을 결정하는 것도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바티의 주장대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하나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신중히 생각해 보면 분명 정책 결정적인 측면과 정책 집행적인 측면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공부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돼서 더 고급 과목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어쩌면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언젠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집행 수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집행 수단의 선택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이 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데는 정부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공과 간접 제공, 이 두 가지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간접 제공은 뭘까요? 직접 제공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공무원을 시켜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당수의 서비스는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간접 제공은 뭘까요? 간접 제공은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간접 제공입니다. 세 번째, 공권력을 통한 시장 개입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는 직접 제공도 아니고 간접 제공도 아닌 행위가 있습니다. 즉,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 공권력을 통한 시장 개입인 것이지요. 공권력을 통한 시장 개입은 민간이 서로 주고받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조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정부가 뭘 직접 제공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들이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행동을 억제하거나 행정 지도를 통해서 특정 행위를 더 많이 하게 하거나 더 적게 하게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규제나 세금이나 행정 지도로 뭘 더하게 하고 뭘 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각각 하나씩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 집행 수단 중에서 직접 제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직접 제공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즉 시장이 서로 참여자들이 알아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정부가 구태여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장 실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행정학 원론 강의 초반부에 몇 번에 걸쳐서 시장 실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공재, 외부 효과, 독과점, 정보의 부재와 비대칭. 이 네 가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때로는 시장 실패가 아니어도 정부가 사회윤리적 요인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 간접 제공의 한 가지 방법인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봤듯이 간접 제공에는 민간 위탁,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 그리고 공기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간접 제공의 첫 번째 내용인 민간 위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민간이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민간 위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집행을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결정과 집행의 상호 연관성 문제로 약간의 혼동이 생길 것입니다. 즉,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수정된다고 했는데 민간도 정책 집행을 하면서 그럼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인가? 물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한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정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주로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그다지 큰 수정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서비스 위주의 그런 정책을 민간에게 많이 위탁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정책 수정이라든가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정책은 민간에게 위탁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단순하고 커다란 변경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정책을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과 민간이 협의해서 정책 내용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앞의 주장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 수거 같은 대표적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 같은 이러한 단순한 작업은 이미 또 정형화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돼서 어떤 하나의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고 설사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정책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러한 수정과 변경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약에 집행을 민간이 잘못했을 때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한 정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은 위탁받은 민간의 책임일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에게 위탁할까요? 이런 책임성의 문제가 생기고 모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민간 위탁은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국민의 요구는 조금 더 잘 부응할지 모르지만 또 일부 국민의 요구는 전반적인 국민의 요구는 잘 부응하지만 일부 국민의 요구는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이나 또 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서비스로부터 차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민간 위탁이 국민의 요구에도 잘 부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식 서비스가 더 고객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일 뿐이지 항상 그런 것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객은 오히려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위탁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계약 이행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정책인 경우는 민간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감독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죠.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사후에 계약 이행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에 의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도대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핵심 역량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에게 위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핵심 역량인가? 그것은 조직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핵심 역량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긴급한 순간에 정부가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핵심 역량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핵심 역량을 의존했을 경우 그 민간 기업이 사실상 이 핵심 역량을 독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민간 기업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횡포를 부릴 때 정부가 꼼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핵심 역량은 그렇게 쉽게 습득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가격 인상을 요구할 때 갑자기 다른 기업에게 위탁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 역량은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이든지 쉽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역량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설명할 정책 집행 수단은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입니다. 보조금이란 문자 그대로 돈을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그 행동을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간접 제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나 어떤 집단이 더 잘할 수 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 제공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보조금에는 중간 전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그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전달자란 뭘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의 집합체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면 그 기업의 집합체는 여러 기업에게 이러한 보조금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간 전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최종 수혜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중간 전달자에게 주면 중간 전달자가 최종 수혜자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이런 일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 보다도 공정하고 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지급하도록 하는 게 좋다 해서 보조금의 총액만 중간 전달자에게 주면 중간 전달자는 보조금의 총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싶다. 그럴 때 문화예술인 협회 같은 곳에 보조금을 지불하면 문화예술인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이 보조금을 개별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문화단체, 오케스트라나 또 합창단이나 그런 데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 전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그랜트입니다. 보조금은 기업에 지불될 수도 있고 개인에 지불될 수도 있고 여러 집단에 지불될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이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중앙정부가 볼 때 이건 참 바람직하다, 이건 장려할 만하다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대신 해달라고 넘기면서 돈을 줄 경우는 그러한 것은 교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에는 중간 전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서브서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예술인들한테 보조금을 지불하고 싶을 때 문화예술인 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문화예술인 협회가 보조금을 받을
예술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랜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문화예술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브서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선택론자들은 바우처라든가 경쟁, 민영화, 아웃소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정책 대상 집단의 반응을 즉각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도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앞에서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교육 바우처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하나씩 주면 학생들은 그 바우처를 등록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립학교에 그 바우처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걸 제출하면 그 공립학교는 그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고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우처를 사립학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 액수보다도 더 큰 돈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납부하고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 바우처, 경쟁, 민영화, 아웃소싱 이런 것처럼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책 도구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바우처는 보조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는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우처, 경쟁, 민영화, 아웃소싱은 공공선택 이론자들이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책 도구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정책 수단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정책 집행 수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공기업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예외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관해서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은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중요한 결정만 했고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 부채를 갚느라고 수자원공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부채를 계산해야만 정확한 부채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처럼 정부가 직접 하는 그러한 정책을 공기업이 담당했고 그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는 왜 정부가 포함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부담한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정부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는 정부의 재정수지와 통합돼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공기업이라고 하는 정책 집행 수단은 뭘까요? 공기업은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관한 서비스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마치 기업처럼 전력을 팝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업을 기업성과 공공성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정의할 때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성이란 뭘까요? 기업성이란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업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처럼 전력을 제공하고 전기 요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영화의 찬반론이 한때 뜨거웠으나 요즘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또 민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행정개혁의 중요한 내용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도 민영화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이후에 모든 것이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연구 대상을 가지고 민영화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민영화가 좋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섣불리 민영화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업 지배 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화가 명백하게 좋은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 이 영역은 민영화하면 좋다 나쁘다라고 논란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이건 당연히 민영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기업 지배 구조와 회계 투명성으로 인해서 어쩌면 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의 규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규제, 세금, 행정 지도는 직접 제공도 아니고 간접 제공도 아니고 공권력을 통한 시장 개입으로서 시장에서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싶거나 줄이고 싶을 때 하는 정부의 집행수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규제를 보겠습니다. 규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경제적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격을 설정하거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규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주로 보건, 위생, 환경 이런 것 등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규제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 지시적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명령 지시적 규제입니다. 네 번째는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습니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해 배출권이 있습니다. 공해 배출권이란 뭘까요? 공해 배출권이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공해의 양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물질은 200 정도의 양은 사회에 있어서 안전하다. 그러나 200 이상이 배출되면 사회에 해를 끼친다. 그럴 경우에는 배출할 수 있는 양을 200으로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해 배출 200을 판매를 합니다. 기업들한테 돈을 받고 돈을 제일 많이 내겠다라는 사람부터 200개의 양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어떤 기업이 50배 해당하는 걸 사겠다 하면 그 50을 팝니다. 대신 그 공해를 50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산 그 기업은 50만큼을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30을 배출하겠다고 돈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을 다 팔고 그러면은 비싼 가격을 써낸 기업부터 200이 다 소진될 것이고 싼 가격을 써낸 기업은 배출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 기업은 그런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다른 기업으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공해 배출권을 사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해 물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됩니다. 즉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공해에 배출하지 않을 기술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지 않고 공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이 없는 기업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해 배출권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해 배출권을 할당함으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스스로 공해 배출에 대한 기술 개발, 배출 억제하는 기술 개발이 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다음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정책 집행 수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부과란 어떤 효과를 갖는 걸까요? 세금 부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활동을 장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줄여줍니다. 특정 활동을 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늘립니다. 이것이 세금이 직접 제공도 아니고 간접 제공도 아니면서 서비스의 양과 서비스의 양을 조절하는 정부의 집행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금은 대개 어떤 형식으로 사용될까요?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사용됩니다. 세금 부과란 기존의 세금이 없을 경우는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겠지만 기존의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세금 부과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배세를 인상했는데 국민의 반발이 꽤 컸었습니다. 사실상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편법이다라고 반발한 것이죠. 사실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세금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작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재정적인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부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면하기도 합니다. 세금 감면은 조세 감면이지요. 세금 감면도 부과처럼 기존에 항목이 있을 경우, 세금이 있을 경우 그것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설처럼 폐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세 감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세금 감면, 조세 감면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조세 감면은 조세 지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게 지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란 수입인데 왜 지출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숨어있는 국가 보조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200억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200억의 세금을 거두어서 200억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국가 보조금이나 같다는 것이지요. 조세 지출은 사실상 정부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정부의 지출이나 똑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 즉 조세 지출의 총액을 예산에 표시를 하자. 그것이 바로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이 채택되면 조세 지출은 예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지불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세 감면은 일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몰이란 무슨 뜻일까요? 일몰은 해가 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조세 지출을 2020년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두면 2020년이 해가 지는 일몰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조세 감면은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해주자는 게 아니고 몇 년까지만 해주자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언론의 비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뭐 잠깐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종료될 시점이 오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2014년의 예를 보면은 2014년에 종료됐어야 되는 조세 감면이 99% 이상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도라는 정책 집행 수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도란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오늘날은 행정절차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전염병이 전국에 돌고 있을 때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게 들어오는 손님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에 손 세정제를 준비하고 모든 손님이 손을 씻도록 식당 주인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지도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 지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 지도는 법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시성, 상황 적응성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입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손님에게 손을 씻도록 요구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식당 주인에게 지우는 것은 법으로 제정하려면 전염병이 한참 퍼진 뒤에나 아마 통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 구제 수단이 없다라는 게 행정지도의 문제점으로 보통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고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고했을 뿐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지켜가지고 손해가 났다.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고했을 때 안 지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강제성이 아니라 지도, 권고, 조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때 구제 수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 수단의 혼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책 집행 수단은 여러 가지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혼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가치의 혼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가 혼합된다는 것은 각각 A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B를 좋아하는 사람은 B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은 가치의 혼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혼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합작으로, 즉 민간 파트너십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그것은 정부의 직접 제공이라고 하는 집행수단이 시장과 혼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가치의 혼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게 신뢰를 가질 경우에만 민관 합작 사업이 가능하겠지요. 시장의 신뢰를 갖지 않으면 민관 합작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해야지. 어떻게 기업을 끌어들여?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혼합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치의 혼합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혼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 하는 사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치의 혼합입니다. 즉 지방이 하는 것에 중앙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에 맡겨서 하는 것도 지방을 신뢰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교부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부금은 중앙이 해야 되는 것을 지방을 신뢰하고 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집행수단은 또 나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그러한 집행수단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금 같은 것은 매우 강한 강제력을 가진 집행수단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지도처럼 강제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도 권고 조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집행수단에 대해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대안을 선택하거나 현재 정책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흔히 엑시트라고 이야기하고 현재 정책의 변경을 요구할 때 그것을 보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엑시트는 출구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 집행수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거나 즉 엑시트를 할 수 있거나 현대 정책의 변경, 즉 현재 정책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바꿔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엑시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A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수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그 옆에 있는 B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그것을 발로 하는 투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발로 옮겨가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시장과는 달리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민간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이스만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즉 잘못된 서비스를 고쳐라, 다른 정책 수단을 택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15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